고상만의 유수소 그 사건 오늘 2016년 12월 1일 방송인데요. 지금 나오는 노래 이만빈의 아리랑 목동 개사곡입니다. 김기현님 어서 오십시오.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라고. 예, 오늘 특별방송입니다. 구름문사 특집 특별방송. 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이고.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나른한 오후 4시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오늘 방송의 문을 열고 광고를 해야죠. 예. 김영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지금 방송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030님) 감사합니다. 별풍선을 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1030님이 스티커도 10개나 선물을 주셨네요. 서포트가 6번째 서포트가 되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학생인지라 2시엔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들어오셨군요. 스트리트 펀딩 페북에 공유 완료했다고 우리 지콩콩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페이스북 오늘 고상만의 유수소크 사건 구름문사 특집 2016년 12월 1일 방송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라이브 페북 라이브 방송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4시가 되고 있습니다. 4시가 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과 함께 동시 방송을 오늘은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월요일에 정기회의가 있어서 방송 보기가 어렵다고 크리막동님 훌륭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클라우드 펀딩글 잘 봤다고 우리 바다숲 고양님께서 또 인사를 나누셨고요. 김영민님이 방송 사수하시고 김준홍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희영님도 들어오셨고요. 우리 강 선생님도 응원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오전에 수원에 회의에 갔다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오늘 12월 1일 0시 밤 0시를 기해서 구용선님 시청해 주셨습니다. 최용철님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최용철 사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밤 0시에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황희영님께서 다름이 아니라 군 의문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의무복무제 나라잖아요. 의무복무제 국가에서 누구나 다 원칙적으로 군대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 해 27만 명이 군에 입대를 하고 있죠. 안호동님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해 27만 명이 군에 입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매년 평균 150여 명 정도가
다시 그들의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어왔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되는지도 국방부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방부에게 제가 2013년도에 국방부에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1948년도에 군이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맹봉학 형님 어서 오십시오. 함께 해주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1948년도 군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군인이 국가로부터 예우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는지에 대한 통계 자료를 좀 한번 달라고 제가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 그렇게 국회에서 국방부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러면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가 되면 국방부가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세요. 우리 김윤선님 정말 열심히신 고상만 반장님 고맙습니다라고. 제가 고맙죠. 오늘 펀딩에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멀리 거창에서 우리 권문상 변호사님께서도 시청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해주먹님, 하긴 저도 연봉 30 받고 나라 일한 적 있죠. 그게 군인이죠. 그때는 저기 한 25,000원 밖에 안 됐습니까? 우리 해주먹님 군 복무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그 자료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도대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과연 얼마나 얼마나 그 숫자가 될지 처음으로 저도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다렸는데 한 일주일이나 한 열흘 있다가 연락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국방부로부터 전화가 온 겁니다. 바로 다음날 전화가 온 거예요. 다음날 국방부 관계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를 해서 그래서 이 자료가 벌써 다 됐나 해갖고 제가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요청하신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중에서 국가로부터 아무런 예우도 받지 못하고 숨진 군인의 숫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자료를 줄 수 없다로길래 이 사람들이 지금 개기는 건지 개기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개기나 이렇게 생각해서 좀 화난 목소리로 왜 줄 수 없냐라고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도 몇 명이 숨졌고 그리고 또 그렇게 숨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자료를 관리해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러길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탄핵 때문에 전화가 엄청 많이 온다고. 크림악동님, 이분이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시라서 지금 민주당에 오늘 방금 전에 보니까 탄핵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갖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남의 집 귀한 아이들을 군에서 데려가 놓고 그렇게 간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얼마나 죽었는지에 대한 현황도 관리한 적이 없냐라고 제가 따졌더니 그걸 지금까지 요구한 사람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국방부 관계자가 저한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자료를 누구도 요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이른바 우리 고든빛깔님이 지금 글로 써주셨는데 개죽음, 정말 군에 가서 죽은 죽음을 개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슬픈, 그게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이나 그 시절을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메라님, 예, 못부인께서 오셨어요. 우리 모두 펀딩에 참여합시다. 감사합니다. 바로 그런 태도.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조건, 예,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한번 체크해봐라. 당신네들 눈에는 한 해 27만 명씩 군에 들어가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죽은 군인들, 이렇게 군인이 죽으면 단열 0416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군인이 그러니까 군복무하러 갔다가 전투가 아닌 상황에서 목숨을 잃게 되면 그렇게 죽은 군인을 뭐라고 부르는지, 예. 저는 처음에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98년도에 전 처음 알았습니다. 98년도 12월 달에 제가 판문점에서 숨진 김은중이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판문점에서 아버지가 이제 3스타 별 3이잖아요. 별 3인 판문점에서 김훈중이 그 별 3의 아버지를 둔 장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사건이 벌어진 그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은 그 시각이었는데요. 우리 목부인님이 이번에는 페북 라이브에서 아프리카 TV로 또 진입을 하셨어요. 권문상 변호사님, 보이시나요? 어떻게 하는 게 돕는지 잘 몰라 들어왔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숙님, 오늘 일한다고 로그아웃 시켰었는데, 아유, 그러셨구나. 그래도 이렇게 들어오시기 감사합니다. 심재범님, 김은중이 기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김은중이 뭐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바로 그 김은중이에 대해서 국방부가 처음 사건이 났을 때, 98년도 2월 24일 날 판문점 241 GP 3번 벙커라는 곳에서 김은중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되죠.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국방부는 그 죽음에 대해서 바로 자살로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그 바로 자살로 결론을 내렸을 때 사연이 정말 기가 막힌 일화가 있습니다. 241 GP 3번 벙커, 김은중이가 근무했던 그 부대는 이른바 미군 관할 지역이었습니다. JSA라고 부르죠. JSA가 미군이 관할하는 지역인데 거기에는 군인이 우리나라 군대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땅이지만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지만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241 GP 3번 벙커였는데, 따라서 우리나라 군 헌병대가 사고가 일어난 것은 2월 24일 날 그러니까 낮 12시 20분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병대가 그 241 GP의 미군의 허락을 받고 진입해 들어간 시각은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오후 4시경. 그런데 김은중이가 자살했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나온 시각은 몇 시였을까요? 여러분, 몇 시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군 헌병대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군 헌병대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국방부가 김은중이가 확인 결과 자살이다, 이렇게 뭐 발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날 발표가 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 조사가 다 완료가 된 다음에 이제 발표가 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김은중이가 자살로 처리된 것은 우리나라 군 헌병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인 4시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그랬죠. 도착하기도 전인 3시 반경에 이미 김은중이는 자살한 것으로 발표가 언론에 보도가 나가요. 김영숙님 문자 보고 공유하려고 페북 로그인했어요. 근데 와우 방송 중이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좀 도와달라고 문자를 몇 분 보냈었는데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캡티오님이신가요? 예. 우리 131번째 팬클럽으로
들어와 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사반장 또 듣고 싶다라고, 네. 우리 잘생긴 고상만이 얼마니에요? 캡션이구나. 아, 캡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김상호님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감사합니다. 우리 백영국 형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엉터리 수사였던 거죠. 김은중이 사건이. 여러분들 김은중이 사건이 자살이냐 타살이냐라고 하면서 국방부는 자살이라고 막 우기고 있죠. 그리고 유가족은 억울하다. 이건 타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와 같은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사건이 국방부가 얘기하는 자살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는요, 굉장히 쉬운 진실이 숨어 있어요. 굉장히 쉬운 진실이 숨어 있는데 그 진실이 뭐냐? 예, 이겁니다. 이건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서프라이즈 보셨죠? 예. MBC에서 나오는 일요일마다. 이게 장수 프로예요. 한 15년 정도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15년 정도 됐다는데, 지금 이제 아프리카 TV 방송 보시는 분들, 예. 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추천 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라이브 방송, 예, 페북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우리 조충철 형님도 오셨어요. 장홍란님 응원한다고 말씀드리면 제 이름도 언급되나요? 뭐 그거 안 써도 장홍란님 제가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냉정하신 것 같아요. 응원한다고 해갖고 꼭 읽어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들어오시면 읽어드립니다. 정말 우리 젊은이들 군대 안 가라 할 수도 없고 참담한 현실이라고 했죠. 참담한 현실이 진짜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페북 라이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 별풍선을 풍선 좋아요 최고 풍선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는 것도 어쩜 저리 귀엽냐고. 아이고, 나이 40 후반대에 있는 사람이 뭐가 귀여워요, 귀엽기. 아이고.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굉장히 슬픈 얘기라서 웃으면 안 되는데, 또 너무 심각하게 또 얘기하면 또, 보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슬픈 얘기에, 낮 시간에,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좀, 더러더러 좀 웃으면서 얘기해도 마음만은 정말 즐거워서 웃는 건 아니라는 걸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뭐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편안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서프라이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거기서 실제로 나왔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남자아이 2명을 키우고 있었던 아버지가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을 데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놀고 있는 아들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갔다가 집으로 거의 도착할 쯤에 그만 불행한 사고가 난 겁니다. 어떤 남자가요, 뒤에서 이 자동차의 후미를 아주 강하게 들이받은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행하게도 돌아보니까 아들이 다 사망한 거예요. 차에서 사망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이 와서 누구를 체포했을까요? 예. 놀랍게도 뒤에서 받아서 사고를 냈던 사람을 체포한 게 아니고요. 두 아이를 잃은 아버지를 체포하게 됩니다. 예. 왜 피해자인데 아버지를 체포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두 아이만 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던 차의 운전자도 마찬가지로 숨져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이 차량을 뒤에서 받아서 아이가 숨지니까 이 아버지가 화가 나서 차 뒤에, 그러니까 뒤에서 차를 받았던 그 운전자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불리한 증거도 나왔어요. 그 증거가 뭐였냐면 이 뒷차의 운전자가 총을 맞고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하는데 그 사용된 총기가 바로 두 아이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지총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집에 거의 다 도착할 때쯤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사고가 난 후에 바로 집으로 가갖고 자기 총을 가지고 나와서 그리고 나서 그 뒷차에 사고를 낸 남자를 총으로 쏴서 죽인 거다. 이렇게 경찰은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내린 건데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재판에 기소가 된 이 남자에게 또 불리한 증거가 새로 드러났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지나가던 사람이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그 두 아이의 아버지가 이 자동차 숨진 운전자의 운전석 쪽으로 가서 서 있는 거를 봤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맞이한 이 사건 선고일이었습니다. 판사가 두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선고를 내리게 되는데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뭐 불리한 증거 다 나왔잖아요. 지금 이미 불리한 증거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한경옥님 어서 오십시오. 현장에서 사망한 그 운전자의 몸에서 사용된 총기는 바로 두 아이 아버지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총이었다는 것도 드러났고, 또 사고가 난 후 그 두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운전석에서 벗어나서 사망한 운전자의 운전석 앞에 서 있는 걸 본 목격자도 나왔으니까 당연히 모든 정황은 사고를 내서 결국 자기 아이를 죽인 이 사람에 대한 분노로 총을 쏴서 죽인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이야기겠죠. 그러니 유죄가 내려지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는데 놀랍게도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반전이 뭐였냐면요. 무죄가 내려진 겁니다. 이 두 아이의 아버지한테. 어떻게 됐는지 정말 의아스럽죠. 이 사건 때 마지막으로 이 두 아이 아버지의 남태용님, 반장님, 무기수 김신혜 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기다려보세요. 이 두 아이 아버지의, 그 변호사가 재판 마지막 순간에 새로운 증인을 불러왔습니다. 그 새로운 증인이 누구였느냐? 바로 법의학자였어요. 법의학자인데 그 법의학자를 상대로 묻습니다. 뭘 물어보냐면요. 이 두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 두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손에 대한 허약한 채취 검사를 의뢰하고, 그렇게 의뢰한 손에서 허약흔이 검출됐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법의학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숨진 아버지의 손에서 양손 어디에도 화약흔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화약흔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불장난 많이 해보셨죠? 불장난 하면은 나중에 불장난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손 맡아보면 이른바 불냄새라고 하는 게 나죠. 불냄새라고 하는 게 나요. 이게 화약 이렇게 성냥을 이렇게 켜도 이 황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고요. 그런 것처럼 권총을 발사하면 이 권총이라고 하는 게 뒤에서 놀이새가 땅 쳐주면 거기에 있는 이 탄약에서 이게 폭발하면서 앞에 탄두가 날아가서 총알이 발사되는 건데요. 이 탄약에는
안티몬과 바뉐이라고 하는 화약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로 가서 뻥 터지면서 이제 이 연기가 이제 뿜어져 나오는 건데요. 이게 권총을 쏘게 되면 반드시 이 화약흔이 검출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 아버지의 손에서는 이 안티몬과 바뉐이라고 하는 화약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의학자는 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이 권총을 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사망한 운전자는 이 두 아이의 아버지가 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판사는 바로 이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결국 두 아이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한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를 왜 계속 길게 했느냐? 바로 김은중이 사건이 이겁니다. 김은중이는 국방부가 자살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김은중이의 어느 손에서도 화약이 검출되질 않았어요. 화약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족과 우리는 이것이 김은중이가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라고 우리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또 입장을 또 바꿉니다. 화약흔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새로운 주장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방부에다가 2012년도에 새로운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럼 좋다. 너희들은 화약흔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유족과 인권운동가, 언론 이쪽에서는 반드시 화약흔이 검출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사에 대한 모든 방식을 전부 다 국방부에 위임할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다 해봐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방부가 이걸 수용을 했어요. 이민희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박혜숙님도 오셨고, 이민희님 왜 8분이 동영상을 공유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못부인님, 우리 모두 펀딩에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아픈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라고 하셨고, 해주목님 제 여동생 남자친구가 대의인데 라고 하셨어요. 고든빛깔님 화약흔에 대한 이야기 관심에 동의해 주셨고, 삐약투님도 오셨고, 더불어행복님도 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험 방법을 국방부에다 위임을 할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그러면 실험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가 다 부정하지 않기로 약속을 합니다. 고현아님도 오셨어요. 우리 페북 라이브 방송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방부의 동의하에 김포에 있는 특전사령부 사격장에서 이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명의 사수가 권총으로 총기를 발사한 후에 그 손에서 화약흔이 검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갖다가 확인해 본다라고 한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특전사가 엄청나게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3일간 그 사격장에 물 청소를 해요. 조금이라도 화약이 거기에 남아있지 않게 해서 아주 청정한 상태를 만든답시고 3일간 청소를 하고, 그리고 모든 문을 개방해서 또 공기가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 청소를 하고 완전 또 바짝 말려요. 예라피바다님 어서 오십시오. 완전 바짝 말려요. 그리고 나서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된 후에 마침내 10명의 권총 사수가 김은중이가 사용했던 베레타 9이라고 하는, 이 전 세계에서 베레타 9 권총은 사이즈가 제일 큰 총이에요. 그래가지고 권총 중에서도 제일 큰 총인데 이 총을 다들 한 발씩 발사를 합니다.
발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가 또 아주 신기한 주장을 해요. 무슨 하냐면 총을 한 발씩 발사하고 난 후에, 그리고 김은중이가 사망했을 때 당시 발견될 때요, 이 손을 자신의 엉덩이 밑에 한 3분의 1쯤 깔고 앉아 있었으니 그 자세로 똑같이 3분의 1을 깔고 있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포토 하산이, 로펜보그 대대장이니 또 부소대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거기를 몇 번 오고 간 적이 있어요. 그 사고 현장을 확인한다고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자,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재현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다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시간 45분 정도를 그 상태로 방치해뒀죠. 그러니 죽은 척 하면서 3분의 1쯤 손을 엉덩이로 깔고 있는 그 군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여간 그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했는데, 여하간 그렇게 해갖고 이분들이 고생해서, 그래가지고 그 실험을 그 후에 손을 다 거즈로 닦은 다음에 그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거기서 얼마만큼의 화약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국방부도 떨리고 권익위원회도 떨리고 또 유족은 말할 것도 없죠. 그 결과에 따라 자살일 수도 있고 타살일 수도 있는 98년도에 발생한 이 사건이 2012년도, 만 14년 만에 새로운 진실을 찾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약흔이 정말 검출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모두가 정말 심각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화약흔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한차랑님 시청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실제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결과는 상식적이었습니다. 네. 권총을 쏘면 반드시 화약흔은 검출되는 게 정답입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권총인 베레트 9 권총인 경우에는 그 화약흔이 더 많이 검출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10명의 사수에게 전부 다 화약흔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은중이는 단 한 점, 정말 0.000000001 마이크로그램조차도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은중이가 자살하지 않았다. 즉 자신이 스스로 권총을 사용해서 총을 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히 확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방부는 자신들이 약속했고 자신들이 주관했으며 자신들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던 그것을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김은중이가 여전히 사건 발생 후 지금 무려 1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방부와 권익위원회 유족이 동의한 상황 하에서 조사하기로 했던 그것에 대해 지금 4년이 그 후로 또 지났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은중이가 순직 처리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군 병원 납골당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채 18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군 의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족이 굉장히 많은,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억울함의 진실을 규명하고 밝히려고 하고, 그래서 그 조그마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밝혀내면 우리 고든빛깔이 별풍선 18개를 18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 이런 18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즘 18, 이 18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특히 박근혜가 이번에 3차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18년간 정치를 했다고 해서 또 이제 이슈가 됐는데, 이 18이라고 하는 게 박근혜하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런 1030님도 이런 18을 또 18개
예, 별풍선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박정희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산탈. 아이고, 우리, 예. 이렇게 자꾸 18을 많이 주셨어. 자꾸, 우리 캡션님께서도 별풍선을 18개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촛불을 열심히 들어서, 예. 1030님께서 써주시고 계세요. 아버지는 18년 장기 독재, 딸은 정치 18년.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시청자 수도 18. 우리나라 정치 18. 또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 독재 18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딸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백수로 산 것도 18년입니다. 백수로 산 것도 18년. 그리고 나서 98년도에 대구 달성에 보궐선거를 나와갖고, 그래서 거기서 또, 그 후로 지금까지 있었던 게 또 18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죄로 박근혜가 받아야 될 형량은 최소 징역 18년이라는 얘기를 또 하는 분들도 있어요. 최소 18년. 그래서 18로 시작한 거 18로 끝내자.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박근혜와 관련해갖고 그 얘기, 잠깐 조금 하고 갈까요? 박근혜가 했던 3차 담화와 관련해서, 저도, 박근혜 3차 담화문을 제가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3차 담화문을 보면은, 거기에 박근혜가 국회가 정해주시면 국회가 자신의 진퇴에 대해서 결정해달라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 송기철 형님도 방송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진퇴를 결정해달라. 합의에 의해서 진퇴를 결정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자신의 하야 퇴진 문제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진퇴는 뭔가요? 이건 재수 없는 춘천의 김진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나가고 물러난다라는 뜻이잖아요. 진퇴가. 즉 자기가 더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는 물러날 수도 있다. 즉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할 수도 있고 그만둘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한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한 겁니다. 즉 아직도 여전히 이 박근혜는 자신이 진짜로 그만둘 생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의심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이거잖아요. 여야가 합의할 수가 없어요. 이걸 박근혜가 모를까요? 여야가, 특히나 새누리당이, 그것도 친박 세력이 비박의 일부가 반대하고 있는 거지, 친박은 여전히 박근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민우님 말장난이죠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병준님 시청 들어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정말 이거야말로 엄청난 꼼수다. 엄청난 꼼수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국회에 이제 공을 떠넘겼고, 그래서 국회가 결정해주면 난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일임한다라고 했는데, 첫째는 이런 거죠. 국민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3차 토론, 이 담화문이 발표되고 난 후에도 오늘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퇴진 의견 요구가 75.3%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75.3%가 3차 담화가 있고 난 후에도 여전히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탄핵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변함이 없는데, 바닥 밑에까지 간 상황에서 박근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의 꼼수처럼 왔다 갔다 이야기들이 오고 흔들리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웃기게 하고 있는 거죠. 송기철 형님, 아우님 다음엔 꼭 국회로 표창원 의원님하고 환상적일 것 같네 하고 하셨는데, 하여간 열심히 좀 도와주시면,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한 가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4월 달까지, 4월 말까지, 질서 있는 퇴진 어쩌고 하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왜 4월 말까지니까, 왜 친박 세력들이, 왜 저쪽에서 4월 말까지라고 얘기할까 생각해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최순실이가 1심 재판을 지금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받아야죠. 그러면은 구속 후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되어 있죠. 저는 내년 4월 말일까지 하면 한 5달 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최순실이 구속되고 난 후에. 즉 1심 그때쯤이면 최순실과 관련한 그 사실 공판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즉 최순실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박근혜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꼼수에 의해서 그래서 4월 말까지 있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박근혜가 그 자리에 계속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탄핵을 해야 되는데요. 이 탄핵이 되냐 안 되냐, 뭐 가능하냐 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잃을 게 없어요. 탄핵을 주도하는 사람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 탄핵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비난받을 대상은 탄핵에 동참하지 않은 정치 세력이 될 거예요. 예, 박근혜가 그 어떤 꼼수를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요. 그런 꼼수에 우리가 말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분노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탄핵을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것이 내일이든 아니면 지금 뭐 양보하고 어쩌고 해서 9일이 되든. 그런데 국민의당이 정말 늘 그렇지만 갈팡질팡하는 거를 오늘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2일은 안 되고 9일도 뭐 자기네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그 쇼와 장난을 하는 것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저는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조건 우선해야 됩니다. 대의민주주의, 국민을 대신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국민의 75%가 예? 그렇게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원한다고 하면 그걸 당연히 받아줘야 됩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탄핵 국면이 오래 가고 있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이렇게 나가서 싸우면서 있도록 하는 거, 이건 사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좀 봐요. 국민들이 우리 고생하지 않으려고 우리 대신 열심히 하겠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표줘갖고 국회의원 된 거잖아요. 여론조사라든지 또 몇 차례 평화적인 촛불 집회라든지 이걸 통해서 국민의 뜻이 명확하게 지금 전달이 된 겁니다. 명확하게 전달이 됐다면 그러면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가서 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은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국회의원이 우리 대신 가서 싸워야 돼요. 며칠 전에 한 50대 남자분께서 너무 화가 나는 걸 참을 수가 없어서 해서는 안 될 행위지요. 자기 신의 몸에 등유를 붓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는데 다행히 그걸 보고 다른 분들이 제압하고 말려갖고 불을 붙일 수 없도록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러한 문제는 다 이 국회의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네. 우리는 투표를 통해 그들에게 표를 던져서 그들이 국회에서 우리 대신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국민은. 자, 이제 박이 터지든 뭐가 터지든 그건 이제 국회의원이 해야 될 나머지 몫인데 그걸 제대로 하질 않고 또 잘할 것 같지 않으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거리에 나가서 평화 집회를 통해 촛불을 들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서 진짜 쭉정이와 알곡이 정확하게 좀 구분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탄핵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거나 호불호에 따라서 오고 가는 행동을 한다면 바로 그 사람 우리가 반드시 응징해야 되고요. 박근혜 하나만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런 박근혜의 부역자 친박 세력이라든지요, 또는 박근혜의 그 장난에 또 같이 놀아나는 사람 또한 역시 박근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오늘 이 방송을 하는 가장 큰 궁극적인 이유, 목표, 아까 전에 우리 못부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많은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늘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군음문사 특집 방송을 오늘 준비를 한 거잖아요. 4일에 1명꼴로 대한민국에서 군인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잃은 군음문사 유족들이 정말 억울하게 울지도 못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비상식적인 일이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집권한 지난 9년간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이 잃은 게 뭘까요? 뭐 잃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한도 끝도 없죠. 세보려면 무슨 경제 문제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통일 문제도 그렇고요. 친일파 척결의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일제 아베에게 갖다 바친 군 위안부 문제, 정말 누구의 국민의 동의와 공감도 없이 자기네들 멋대로 그냥 그 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상처난 자존심을 그야말로 짓밟고 넘겨갔죠. 소녀상도 언제 철거할 거냐라고 하고 있고요. 어저께 제가 방송을 봤더니 일본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정말 웃긴 일인데, 박근혜 정부를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걱정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죠. 자기네들한테 그동안 받쳐준 10억엔에다가 갖다 받쳐줬던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 또 소녀상 문제, 그리고 또 한일 군사정보 협정과 관련한 것들, 사드 배치와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박근혜가 있어야지만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이것을 자기네들이 계속 가져갈 수 있는데, 박근혜가 지금 쫓겨날 지경에 처하니까 일본의 극우신문이죠, 산케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설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뭐 전국이 빨리 수습되기를 이거야말로 내정 간섭 아닌가요? 남이 나라에 있는 주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언제 그런 식으로 집착을 했을까요? 바로 이게 일본에 도움이 되니까 이 권력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 권력이 계속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불이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는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내쫓아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파탄 나고 또 22조 원을 쏟아부은, 이명박이가 쏟아부은 4대강은 완벽하게 썩은 강이 됐습니다. 완벽하게 썩은 강으로 대한민국의 강과 산과 들은 엉망이 됐죠. 이명박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대로 된 조사는커녕 처벌도 조사도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저는 다음 정부하에서 반드시 이런 문제도 처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볼 때 이 나라에서 가장 크게 잃어버린 건 뭐냐면 바로 상식입니다. 상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잃어버린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응징받고 처벌받고 하는 그런 상식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오늘 그런 상황 하에서 사실은 제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노혜경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김미성 님도 들어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마 이제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이런 상황에서 군음문사 문제와 관련해서
연극을 한 편 만들려고, 연극을 한 편 만들기 위해서 고심을 했었습니다. 이유는 그거였죠. 제가 2013년도 3월에 김광진 의원실에서 일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명예회복과 관련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회를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국회에 들어가서 약 2년간 유족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대한민국 의무복무제 국가에서 징병할 권리가 있다면 그렇게 징병한 군인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군 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순직 처리 대상자 중에 새로운 10자를 넣어달라고 한 거였는데요. 그 새로운 10자가 뭐였냐? 의무 복무 중 사망한 자. 9자구나. 9자. 이제 보니까 이 9자 의무 복무 중 사망한 자. 이 9자를 넣어달라고 하는 게 저희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펀딩에다도 썼지만, 우리 김진철님 어서 오십시오. 클린 흰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가 국방부하고 싸우고 유족 한 150여 분 정도와 함께 이거에 대한 캠페인을 했는데, 그렇게 캠페인을 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법을 개정하기로 한 그때에 국방부가 뒤늦게 이 법을 개정은 하되 소급입법 이전에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해당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족분들은 그야말로 배신감을 느꼈죠. 지난 2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의무복무 중 사망한 자, 지금까지 국가가 외면해왔던, 약 39,000명 정도의 군사망사고 이 피해자들에 대한, 그 책임을 이제 좀 다해달라고 해서 싸워온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이미 사망한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다만, 앞으로 사망하는 군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 유족들이 동의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동의해 주겠어요? 더군다나 이분들이 무슨 훈련받은 무슨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엄마 아버지예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누구나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자기가 그런 대상자가 될 거라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이분들도 똑같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점은 뭐냐면 이분의 아이들이 육군, 해군, 공군 뭐 소속 부대가 다르고 성별이 그러니까 성씨가 다르고 이름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달랐는데, 그런데 이 150여 명의 유족들에게 유일하게 똑같은 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내가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될 줄 몰랐다. 이게 바로 똑같은 동일한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누구도 내 아들이 군에 가서 그렇게 목숨을 잃을 거라는 건 아무도 상상을 못했대요. 그런데 결국은 내 아들이 죽었는데 그제서야 자기는 알았답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 알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니까 자기 아들의 진실을 밝히는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싸우겠지만 남의 자식이만 혜택을 보는 그 법안을 동의해 줄까? 그걸 동의하면 사실은 이분들의 법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한번 똑같은 법, 그러니까 비슷한 법을 한번 만들면 유사한 법안을 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걸 이분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음 스토리 펀딩에다가 쓴 것처럼 이 부모님들이 정말 울면서 그 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 법안에 대해서 비록 나는 혜택을 못 받지만
그래서 억울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처럼 자식을 잃고 그래서 운다면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 법안을 동의해 주겠다라고 울면서 동의해 준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날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 연극 이등병의 엄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등병의 엄마를 연극으로 만들자. 왜 연극으로 만들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이분들은요, 자기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해서 어디 가서도 말을 못 합니다. 예, 어디 가서도 말을 못 해요. 자기 아들이 군에서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군대 제대할 때 됐는데 왜 보이지 않냐라고 자살한 군인인데요. 이미 자살로 처리된 군인인데 그러니까 친인척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러한 어머니도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바로 이런 어머니들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니 그 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저는 이 연극으로 이 어머님들에게, 아버지들에게 세상 사람들한테 억울하다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게, 예, 그러한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자, 2부 방송에서요, 제가 바로 이어서 2부 방송 가는데요, 2부 방송에서 이 이등병의 엄마 연극 줄거리와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 펀딩, 예, 연극 이등병의 엄마 표를 사주세요. 이 펀딩이 사실 지금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시기에 시작해갖고 좀 여러가지 고민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해요. 예. 지금 탄핵 분위기 상황 하에서 이게 지금 누가 관심이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11월 1일부터 이거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날 최순실이가 귀국한다고 해서 그날 최순실이 구속될 것 같은데 이거를 할 수 있나 싶어서 일주일 연기했었죠. 그런데 또 11월 12일 지난달 12일 날은 또 1차 100만인 뭐 집회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또 이걸 한다고 홍보하고 알리면 그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 한 달을 미뤄서 오늘 이거를 하기로 한 건데 지금 분위기는 또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시작했거든요. 이 스토리 펀딩 연극 이등병의 엄마. 예, 다음 스토리 펀딩에 가보시면 오늘 다행히 그 고맙게도 다음 측에서 이 스토리 펀딩 연극 이등병의 엄마 표를 사주세요. 이거를 지금 메인 기사 일면 이 화면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깔아주셔갖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홍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려고 특별방송 군음문사 특집으로 페북 라이브 방송과 그리고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연극 이등병의 엄마 주요 줄거리와 그리고 함께 도와주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